네, 안녕하세요. 조동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 민주화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 아주 처참하죠. 이런 처참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현상이라는 게 우리 뇌에 이렇게 상으로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 그 외부에서 우리 시각을 통해서 뇌에 들어오면 다시 그 표상된다고 하는데 그걸 representation 되죠. 뇌에서 다시 재현되잖아요. 그 재현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죠.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에 따라서 해석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헷갈리는 사람들 있고,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를 제시하고, 제가 해석하는 게 꼭 정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학문적 소양을 갖추면 어떤 것도 정답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만 확률의 문제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만 해야 돼 하는 것은 다 독재자들이고 그 열린 사회의 적들이죠,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제가 강의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답이거나 그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 세상에 없어요.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면 토론이 되는 거죠. 같으면 같구나. 그러면 서로 간주관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한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고를 하는 거죠. 왜? 이 해석을 해야만, 이렇게 해석해야만 우리 사회를 보다 더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해석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동북아에서 스위스를 능가하는 우뚝 선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각자 다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국가적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지금 윤석열이 말했는데 진짜 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김형석이란 독립기념관장, 방송통신청 이진숙,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런 애들이 반국가 세력처럼 보여요. 내 눈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우리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윤석열이 떡하니 말했는데 얘네들이 걔네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행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입법부, 얘는 물론이고 사법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가 이정석 검사 탄핵을 기각했어요. 사유가 특정 안 돼서 부적법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법원의 민주화, 법원을 시민이 장악해야 된다. 사법부를 시민이 장악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어떻게 된다? 지금과 같은 상태입니다. 헌재 재판관들,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놈들이. 이 대법관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놈들이. 이게 시민이 지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법 민주화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이 사법부를 완벽하게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날과 같은 비참한 상황을, 처참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반드시 사법 개혁이 일어나서 사법이 민주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의 간사함에 대한 민감성. 요새 문재인 집안에 막 수사가 들어와서 난리 법석을 떠는데 검찰이 문다혜 딸이죠. 문다혜를 압수영장을 쳤는데 거기에는 문재인을 피의자로 적시했답니다. 얘네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죠.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 피의자로 2억 2,300만 원인가 2억 2,300만 원의 뇌물을 문재인이 뇌물을 수수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딸의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했는데 문재인 이름을 죄명에다가 뇌물죄 이렇게 적었다는 말입니다. 사위가 불법적으로 채용돼서 검찰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사위가 받은 봉급은 문재인이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의제해서 문재인을 뇌물죄로 기소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압수수색에 정치보복 단호히 배척하겠다. 아주 강력한 언어로 얘기했습니다. 이재명답죠. 그런데 홍준표 이놈은 뭐라 그러냐.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한 문재인, 측근들의 정치보복 운운은 후안부치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홍준표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홍준표를 나는 옛날부터 사람 같은 놈이 아니다. 대구 시민들이요. 어떻게 사람을 뽑아야지 이런 홍준표 같은 인간을 인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뭘 하려고 정치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인간이에요. 나는 정치를 하면 왜 내가 정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홍준표는 박지원이랑 거의 같은 인간이에요. 왜 정치를 하지? 모르겠어. 왜 하는지 모르겠어. 기업을 경영하면 왜 기업을 경영하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분명하게 직원들한테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을 경영한다. 내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강의한다. 명확하잖아. 근데 정치하는 놈들이 대부분 왜 정치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이 지가 혼자 이랬다 저랬다 지 이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떠들어. 홍준표가 그런 인간이지. 박지원도 똑같아. 그런데 계속 언론에 나와. 여기에 관련자들을 보면 뭐 여럿인데 그 핵심 그 인터넷 찾아보면 그 핵심 인사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김정숙, 거기다 이제 검찰은 문재인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딸 문다혜, 그 남편 문다혜 남편 서창호, 거기에 이상직도 나와요. 그 이상직은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왜 문제냐? 이 사람이 문재인이 대표 시절 대통령 시절 이때 뭡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예전에 이스타 항공사를 세워서 거기에 사주가 돼요. 실질적인 오너죠. 그 다음에 이스타 항공사의 또 자회사는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태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아마 저가 항공사인가 봅니다. 그 자회사를 세운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세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상직이에요. 근데 이상직이 그 예전서부터 그 주가 조작을 해서 벌금형도 받고 뭐 하여튼 그 이 범죄 경력이 있어요. 전과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직을 문재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힙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상직이 이게 중진공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이상직을 앉혀요. 그때 조현옥이 인사수석을 했어요. 청와대. 조국이 민정수석을 했고 임종석이 비서실장을 했죠. 이때 이상직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될 때, 그러니까 그 인사수석이 뭔가를 했을 것이다. 그때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으니까 얘도 뭔가를 했을 것이다. 임종석이 비서실장이니까 얘도 뭔가를 했을 것이다.
다 들어가서 조국과 임종석 참고인으로 불려갖고 조현옥은 뭐냐 기소가 됐어요. 정식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5월인가? 지난 봄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최종 그렇게 해놓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업을 시켜주고 이상직한테 문다혜의 남편인 서창호가 이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회사에 전무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검찰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다혜와 서창호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태국에 가서 이주해서 얼마간 살다가 온 거죠. 그 과정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 이제 서창호가 그 전에는 뭘 했냐면 뭐예요 그게 컴퓨터 게임 회사 컴퓨터 게임하는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사람을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회사에 그 임원으로 등재해가지고 방콕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배려해 줬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이 2억 2,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다혜가 독립해서 살아가면서 뭐가 잘 안 됐는지 문재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다혜가 서창호와 함께 그 태국에 가서 살고 뭐 하는 이 비용을 그러니까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한 이후에는 문재인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다혜와 문재인은 두 부부가 서로 경제 공동체이므로 서창호가 받은 급여는 곧 문재인이 받은 급여와 같다. 그래서 뇌물죄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돌아버리겠어. 처음에는 뇌물죄로 안 하고 뭘 했냐면 제3자 뇌물죄로 했어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부정한 청탁 없이 그냥 한 거니까 뇌물죄가 다이렉트로 성립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뇌물죄는 반드시 그 증거가 명백해야 되거든. 제3자 뇌물죄도 마찬가지야. 뇌물죄로 하려면 무조건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돼. 이거 누가 봐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증거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이럴까? 이 검찰 애들이 망신주기지. 망신주기야. 지금 김건희의 하는 짓 보면 기도 안 차잖아, 이게. 응?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모를 문재인과 김정수, 문다혜 이런 사람들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래서 계속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먼지를 다 털어서 하는데 이거는 뇌물죄가 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니 조국이 그 의전 다닐 때 그 이과대학 교수가 성적 장학금도 아니고 얘 너 열심히 공부하라고 여러 애들 중에 한 사람을 여러 애들 그 장학금을 주면서 얘도 껴쳐서 장학금을 줬단 말이야. 600만 원을 준 거지. 그거 뇌물죄라는 거 아니야. 근데 다 무죄 났어. 그 뇌물죄는 이미. 그 뇌물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아니, 최재형 목사는 자기가 부탁, 청탁 이런 걸 했고, 부탁, 청탁을 들어줘서 그 행정관이 자기한테 전화도 했고, 부탁, 청탁을 다 했단 말이야. 디올백 갖다 주면서. 그게 뇌물이야. 청탁이 있었잖아. 그게 뇌물이야. 뇌물 갖다 주고 청탁했잖아. 그 청탁을 들어줬다니까? 성공을 못해서도? 그게 뇌물인 거야. 근데 여기 뭘 하는 게 없잖아. 하여튼 뭐 결론은 어떻게 나겠지. 시간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론은 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이 녀석들이 하는 짓을 다 안 거예요. 근데 홍준표는 또 이제 개소리하고 그러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뭐냐. 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간사함에 대한 민감성을 문재인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독일의 아주 훌륭한 마틴 니뮬러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훌륭한 루터교 목사였는데 1924년에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 활동을 담슈타트 교회에서 하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시를 한 편을 남겼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침묵했었다. 나는 침묵했다. 그런 시인데 시는 아니에요. 그냥 쓴 거예요. 독일어로 쓰면 이게 라임이 딱딱 맞는데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끌고 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거든. 공산주의자. 다시 나치가 3인당 당원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 당원이 아니었거든. 다시 그들이 조합원들을 끌고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었거든. 나치가 유대인들을 끌고 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 나치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그곳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마틴 니뮬러, 이게 니뮬러가 아니라 니멜러입니다. 밀러. 오 위에 umlaut가 붙어요. 독일어는 모음의 세자 A, O, U 이 모음에 umlaut 두 개가 딱딱 붙으면 약간 변성이 됩니다. 오가 아니라 으가 되고 우에 붙으면 우에 우자에다가 두 개 붙으면 점 두 개가 붙으면 으가 됩니다. 유가 아니라 으가 됩니다. 아에다가 A에다가 두 개 딱 붙으면 에가 됩니다. 에. 그래서 마틴 니뮬러 목사가 쓴 글입니다. 이 마틴 니뮬러 목사는 나치가 1933년에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니뮬러 목사는 처음에는 나치 정책을 굉장히 좋게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을 다 끌고 가서 공산주의 이념을 이렇게 처치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되게 좋아했고, 공산주의자들이 그 종교를 말살해 버리고, 종교는 그 마치 그 마약과 같고 아편과 같아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이 나치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하고 철저한 나치의 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 뭐 유태인도 아니고 그냥 독일인이고 목사니까 그냥 그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자기가 했었던 것을 반성하고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긴 거죠. 교회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무너졌다는 말은 건물이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그 신앙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나치 치하에서 자기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을 다시 고백교회라는 이걸 만들어서 자기 고백을 하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성찰하는 그런 고백교회를 설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나치 정권의 통제에서 저항했던 교회들,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자기 신앙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던 훌륭한 목사죠. 독일 교회의 재건 운동에 큰 역할을 했고 평화주의 운동, 그다음에 반전 운동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계교회협의회의 회장도 했고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일을 많이 남기신 목사죠. 그래서 이거는 제목을 이것이 시처럼 이렇게 번역되어 가지고 다양한 버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묘비명에도 이 시처럼 써 있는, 이게 시는 아닌데 시처럼 써 있는 이것을 묘비명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저는 거기 나온 버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분이 198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2세에 돌아가셨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문재인에게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문재인에게 묻고 싶어서. 불의와 비리와 불법이 난무하는데 왜 문재인은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침묵했느냐는 말이야. 내가 묻고 싶은 거야.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2019년 10월 5일 날 서초동 집회에 나가서 집회 있을 때마다 내가 나갔어요. 나가서 조국 수호 집회, 검찰 개혁 집회 나가서 이 윤석열의 잘못된 것을 소리 높여 외쳤어요. 왜? 한 집안을 멸문지화시키는 이 윤석열의 행태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거든. 이 불의, 이 불합리, 이 부조리, 이 비리, 이 불법, 이 몰상식을 눈앞에 보고도 침묵했다고. 누가? 문재인이. 침묵했다니까?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도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데 왜 대통령이 됐어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게 그거야.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냐 말이야. 내가 문재인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니멜러 목사가 쓴 이 말이 우리에게 뼈 아프게 다가와야 돼요. 왜 불의를 눈앞에 보고도 가만히 있었냐 말이야. 내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이계를 넘어선 거대한 움직임. 리니지 리마스터. 오늘은 색다른 라운드 어때요? 조준하고 스트라이크, 조준하고 스트라이크. 함께해요. 투어 리스폰스 스트라이크 테일러메이드. 인견이라고 말해놓고 왜 침묵하냐 말이야. 그럼 왜 정치를 하는 거야? 왜 대통령이 됐냐고 내가 묻는 거야. 뭐 하려고 대통령이 됐냐. 나 같은 사람도 도저히 저 수사를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집회에 나가서 몸 하나라도 내가 채우려고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사회의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냐 말이야. 결국 자기한테 칼날이 돌아오잖아. 그걸 몰랐어? 지금 이 유튜브 애들 한 분석하는 거 보면 윤석열을 욕해요. 윤석열을 욕해. 윤석열 욕해야지. 윤석열이 하는 짓이 처음부터 저랬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아,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2020년 총선에서 4월 총선에서 180석을 몰아줬습니다.
조국 사태를 보고 시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듬해 4월에 180석을 벌어줬어요. 근데 문재인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불의를 보고. 내가 그래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겁한 인간이라고. 칠푼이 같은 인간이라고. 결국은 윤석열의 행태가 자기한테 돌아오잖아. 니 밀러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나한테 돌아왔잖아. 내가 문재인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는 왜 침묵했냐?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 이유가 뭐냐?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웃집 아저씨가 그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국민의 여망을 안고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얼마든지 윤석열을 내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침묵했다는 겁니다. 이 죄가를 어떻게 갚으려고 합니까? 무서운 거예요. 공직을 맡는다는 게.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는 게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당연히. 윤석열을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이죠, 당연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김어준이도 뭐 갈라치기 한다 어쩌고 떠드는데 갈라치기가 아니에요. 어떤 현상은 반드시 그거 일어나게 한 원인이 있어요. 문재인이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노무현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경험한 문재인이 자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후계자인 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고 쉴드까지 쳐줬는데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이런 아니한 생각. 눈앞에 벌어지는 불의에 침묵했던 이 머저리 같은 생각. 우리는 다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용서하는 것을 그가 반성하고 사죄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부끄러워할 때 용서하는 겁니다. 뻔뻔하게 지금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아주 나쁜 짓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은 무엇이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져야 되는데 그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문재인은 이 헌법 조문을 이해하고 있나? 조국이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침묵하고 있어요. 이거 빌어먹을 놈 아니야?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득권자들이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한 것이야. 왜 불합리하겠어? 빨대로 꽂아서 불로소득으로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법률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안 고치고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180석을 가지고 있던 문재인이 180석을 넘겨받은 사람이 누구야? 이재명이야. 그런데 이재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이재명에 와서 당 대표로 0.5선 국회의원의 단기 필마로 혼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첫 마디가 내가 아직도 잊어버리잖아. 아니,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국힘당에 법사위원장 내주고 다 내주고 다 내주고 다 내줬어. 당 대표가 180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 그게 친문 세력이야. 친문 세력을 철저히 무화시켜야 돼. 철저히 제로화시켜야 돼.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 왜 그런지를 뒤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친문 세력의 실체는